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36장 거시경제에 관한 6가지 쟁점에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쟁점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균형 재정을 항상 달성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부의 재정은 거시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정부의 재정. 여러분 정부 재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대부자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게 재정이 균형을 달성하는 게 보통은 좋다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재정은 어떻게 얘기한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부가 여기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써. 그걸 정부 지출이라 그러겠지? 정부의 조세 수입 보통 이렇게 텍스를 통해서 걷어들인다 하면 정부가 이제 돈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들어온 것보다 많이 쓰게 되면 그게 적자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들어온 것보다 많이 쓰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적자 재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재정 적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들어온 만큼 쓰는 거야. 이게 이제 균형 재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균형 재정.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걸 흑자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정 흑자 이렇게 쓸게요. 재정 흑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정부의 재정이 균형을 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진짜 그런가? 네, 그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 925페이지 두 번째 줄 볼게요. 보통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 두 번째 줄 보면 요거 적자 재정이 되면 이거요 메워야 되는데 어떻게 메웁니까 하면 빌리는 거지. 빌려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빌리는가라고 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뭐 그것을 빌릴 수 있어. 적자를 메울 수 있겠습니다. 본드를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국채를 발행해서 요 적자를 메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정 적자가 발생했을 때 챕터 26장에서 국민 저축과 투자 그리고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는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적자를 국채를 통해서 발행하게 되면서 국민 저축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선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 된다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가 40년 전에 비해서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채무야, 연방정부의 채무.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한번 찾아보시고. 자, 1980년에 7,120억 달러였었는데, 뭐야, 이거? 2018년에는, 뭐야, 이게 1980년에는 얼마였다고요? 7,12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적자가 됐었는데. 자, 근데 규모 면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2018년 요때 한번 살펴보니까 뭐야? 15조 8천억이네. 15조. 오, 이게 뭐 몇 배야? 15조 8천억 달러의 적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졌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인구로 나누게 되면 1인당 정부 채무액이 약 4만 8천 달러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4만 8천 달러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재정 적자 관련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미래에 납세자들한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야. 이거 나중에 뭐 돈 어떻게 빚을 낸 거잖아. 갚아야 되잖아. 나중에 세금을 걷어서 갚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자, 정부 채무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미래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 국채가 만기가 되면 미래 납세자들은 어떻게 해? 이거 본드를 달성해가지고 국채로 이제 재원을 조달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 본드에 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기가 달성하게 되면 네, 이때 다시 이제 이 미래에 만기가 달성되면 미래에 텍스를 조세를 올려서 인상을 시켜서 이것을 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뭐 텍스를 인상하거나 또는 어떤 거? 정부 지출을 줄여야 돼. 이만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누적되면 뭐 나중에 세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우리가 이게 정부 지출 줄이는 것처럼 우리도 씀씀이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다시 또 재차입을 하는 것이 다시 재차입 또 빌려 또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달러 5번째 줄에 요컨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내고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면 현재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정부 지출의 일부를 미래 납세자들에게 전가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미래 납세자들에게 전가하게 되면 미래 납세자인 미래 세대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퍼져요. 미래 세대의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생활 수준이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달러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 정부 저축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 전체 국민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내셔널 국민저축은 민간의 저축이 있고 민간의 저축이라는 것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죠. 정부 저축은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정부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G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 저축이 줄어들잖아. 여기 보시면 들어오는 거보다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부 저축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야. 이게 어떻게 돼? 얘도 국민 전체 저축도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우리 대부자금 시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이 감소했어. 투자보다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자금을 빌리는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치,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승하면서 이렇게 본다 할까요? 민간의 저축은 좀 증가하겠고 그 다음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가 약간 감소하겠고 그래서 언제 멈추게 된다고요? 예, 그쵸. 이자율이 언제 계속 올라가다 멈추게 된다고요? 여기 저축과 투자가 같아질 때 스톱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투자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투자가 감소하잖아. 그럼 이 투자가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 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자본 축적이 저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해, 감소라고 할게요. 자, 자본 축적이 감소하게 되면 미래 자본량이 감소하니까 경제 성장에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자본량이 작아지면서 노동의 생산성과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죠? 하락. 아니, 예를 들면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는 사람들이 자본 축적이 저해가 되면 사다리 같은 거 자꾸 마모가 되고 부러지고 이러면 새로 그걸 사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으면 높은 데 열려있는 그러한 과일을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여러분, 우리 생산성에 맞춰서 실질임금을 주는 거 그게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아니겠습니까? 한계 생산력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실질 임금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이러한 결과 국가 전체의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재화나 서비스, 뭐 GDP라고 해도 되겠고요. 재화라든가 서비스의 생산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정부 채무가 증가하게 되면 후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높은 세금 부담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득도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GDP도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 세대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이 낮은 소득과 높은 세금 이런 걸 부담하게 되니까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정 적자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재정 적자가 뭐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 어떻게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 볼게요. 그러나 재정 적자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전쟁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 지금 국가가 지금 망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니까 이때는 빚을 내서라도 빨리 전쟁과 관련된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거기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차입을 통해서 이러한 추가 지출을 조달하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아니 왜냐면 전쟁 시 어떻게 텍스를 부과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국민들이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세금을 어떻게 걷어? 그러니까 빌릴 수밖에 없죠. 주로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차입을 통해 가지고 빌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일시적인 경기 침체기에 재정 적자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단락 볼까요? 경기가 침체됐어. 경기가 침체가 됐습니다. 그럼 조세 수입이 자동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얘가 감소한다고요. 왜요? 아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비례세나 누진세 하면 세금이 많이 거칠 텐데 소득이 감소하니까 텍스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조세 수입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는 급여세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지금 경기 침체로 실직자가 됐는데 뭘 세금을 내? 이해 가시겠죠? 자,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재정 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업률이 높은데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총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진폭이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경기 변동이 더 침체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요거는 경기의 침체 상황에서 침체가 더 심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라든가 경기 침체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때 어쩔 수 없이 적자 재정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네요. 자, 물론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재정 적자가 전쟁이나 경기 침체의 결과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9년에 미국의 의회 예산처럼 합니다. 현재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면 GDP 대비 정부 채무가 거의 78에서 147%로 2049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계속 심화될 거다. 자,
그 다음 927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재정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정 정책의 조정이 지출 삭감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균형 재정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많이 조세 수입보다 쓰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예, 거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세요.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증세 형태가 되거나 증세로 이렇게 되거나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지출을 좀 감소하거나 증세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행 중에 어떤 재정 적자와 비교해서 균형 재정에서는요. 국민의 저축과 투자, 경제 성장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네. 거기 보시면 미래 대학 졸업생들은 보다 번창하는 경제에 진출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 재정 요걸 하게 되면 미래 세대에 이제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번창하게 되면은 좋아지게 되면은 미래 세대 부담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찬성은 균형 재정 유지해야 된다. 예,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야, 균형 재정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말자. 달성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줄에 볼까요? 정부 채무가 이 문제를 너무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어떤 세금 부담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야, 너 세금 얼마 내? 이렇게 딱 되는 건데 생애 전체 소득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은퇴해서 그 전체 생애 소득에 따지게 되면 이렇게 1인당 부담하게 되는 재정 적자 규모를 이걸 연도별로 나이별로 나누게 되면 또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정부 채무가 평생 소득에 비해서 몇 % 정도 된다? 여기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2.4%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부담할 만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더구나 정부 채무의 효과만 분리해서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아니 재정 적자라는 걸 그거 하나만 딱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부가 재정 적자를 실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랑 그냥 분리해서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정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 상호관계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볼게요. 재정 정책에 관한 이러한 결정은 여러모로 후대의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재정 적자나 재정 흑자는 다른 정책들과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정책과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 다음 단락이죠. 정부가 재정 흑자를 교육비 지출에 쓰지 않고 정부 채무를 갚는 데 썼다 할게요. 정부가 이제 교육비 관련해서 흑자가 생겼어. 이제 교육비 관련해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생겼나 보죠. 그래서 흑자가 발생했을 때 이 흑자를 어떻게 쓰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 보니까 정부 채무를 갚는 데 썼다 할게요. 정부 채무를 빚을 갚아 이렇게 사용했다 할게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나쁜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거기 이거 대안은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미래 세대인 젊은 세대에 도움이 될까? 그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이거 말고 그냥 흑자된 걸 가지고 거기요. 경제 활동을 할 때 세금 부담이 작아지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이 하락하는 거야.
이건 이해 가시겠죠? 나중에 일할 때 국가 전체의 적자가 좀 작으니까 내가 빚지는 게 좀 줄어들었네. 세금이 좀 적어지겠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비 지출의 감소 때문에 교육비 지출의 감소 이렇게 자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교육비에 관련해 가지고 흑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비에 쓰는 거랑 교육비에 들어오는 세금과 비교해 봤더니 이 지출을 줄여 가지고 교육비 관련해서 흑자가 됐단 말이야. 여기서 흑자를 다른 부분의 정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채무, 정부 채무가 줄어드는 건 오케이, 맞지만 이렇게 교육비에 돈을 안 쓰게 되면 이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훌륭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고 소득도 낮아진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득도 감소합니다. 소득도 하락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좋아? 소득 수준은 낮은데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세금도 조금 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교육비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억대 연봉 고소득자가 돼서 세금도 많이 내는 게 좋아? 그러니까 고르는 거지. 여기 미래세대 부담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낮은 소득 이렇게 되고 낮은 세금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교육비에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교육비에 투자했다 그러면 높은 소득, 높은 세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니 그냥 당장 갚는 것보다 교육비 지출을 또 늘리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 채무를 줄이는 게 후대, 미래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균형 재정에 대한 이러한 집착, 이거는 자,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세대 간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에 또 관심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심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자,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 정부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인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올렸는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했냐면 거기 보시면 급여세 인상을 통해서 달성했어.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재정 적자로 통해서 적자이지만 여기서 정부 지출을 저소득층을 도와주는데 사용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젊은 세대에서 노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그것처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지나치게 균형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이 재정 적자가 없으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당연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 얻게 되는 게 있으면 잃게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2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줄에 재정 적자가 후대에 미치는 해로운 효과는 또 미래지향적인 부모의 행동으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아니, 우리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는 그거 앞에서 요 식 한번 봤습니다. 국민 전체 저축은 민간의 저축과 정부의 저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 적자라는 것은 여기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된다고. 얘가 줄어들면.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 부분에 얘가 유산을 물려주거나 해서 플러스가 돼서
국가 전체의 저축이, 국민 저축이 감소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그 밑줄 치세요. 미래를 내다보는 부모들이, 현재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부모들이, 현재 소비보다 저축을 중시하는 민간의 경제 주체들이 저축을 중시하는, 증가시킨다는 거죠. 민간의 저축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유산을 남겨줍니다. 이렇게. 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정부 채무가 자기 자녀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저축을 늘려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더 많이 물려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두 줄 내려가 볼게요. 정부의 저축이 감소하는 게 민간 저축 증대로 이렇게 상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 전체 저축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뭐 이자율의 인상, 뭐 투자 감소, 자본 축적의 저해, 경제 성장의 이렇게 위축,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정부의 채무가 영원히 증가하는 게, 이 영원히 증가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표현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마지막 제 줄 볼게요. 정부 채무가 따라서 찾았습니까? 따라서 정부 채무가 국민 소득보다 서서히 증가하면 정부 채무가 영원히 증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부가 빚을 낸단 말이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빚을 내려고 해.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 그냥 막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서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정부는 약간 적자 재정하는 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은행이 개인의 대출 신청을 심사할 때 그 사람의 채무를 소득과 같이 비교하는 것처럼 국민소득과 같이 비교해서 이거 국민소득의 증가와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소득 GDP라고 할게요. GDP.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채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채무가 자꾸 이렇게 증가해. 근데 절대적인 수준은 증가하는 거 오케이. 그게 지금 문제를 자꾸 삼는데, 야, GDP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비율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야, 세상 망할 것 같아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구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총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하면은 뭐 이 정도 정부 채무의 규모 자체가 커지는 거, 그거는 뭐 괜찮다. 이 비율이 증가하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 가시죠? 그런 정도. 그래서 미국의 경제 실질 산출량이 매년 이게 만약에 2%씩 증가한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2%씩 절대 금액이 증가하는 거, 그거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규모 재정 적자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0,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또 잘못된 목표야. 그렇다고 너무 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정 적자는 피할 수 없고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저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어느 정도 빚을 내면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 그거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균형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좀 풀어볼게요. 9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정부 채무가 대폭 증가한 가장 흔한 이유는 뭐 늘 거기 보시면 다른 것도 있지만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럽니다. 남북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등 1차,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 할 때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10번.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내면 재정 적자니까 정부 저축이 감소하는 겁니다. 국민 저축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 저축은 당연히 감소하고요.
국민저축은 민간의 개인의 저축과 정부저축 이렇게 있잖아. 그럼 자본 축적과 생산성의 성장이 당연히 아니 이게 자금에 대한 투자보다 자금의 공급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율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그 결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투자가 위축되게 되면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거기 보시면 감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6번째 쟁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